장관님 정말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는데 택시 운전수가 네. 굉장히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내가 미쳤나. 아니 장관님 정말로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 탄핵 표결을 이렇게 또 한 번 보게 될 줄을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벌이다 보니까 장관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놀랬죠. 저는 비상계엄을 여러 번 겪었죠. 예. 5.16 났을 때도 그 비상계엄했을 거예요. 5.16 나던 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고 나서 그 계엄이 해제된 것이 62년 말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6 후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 비상계엄은 난 군인 출신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직전제 대통령이 예. 검사 출신들도 할 줄 알아요. 아니 더군다나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그 과정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그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국무회의를 다 해보셨잖아요. 가봤죠. 예. 근데 이것도 지금 국무회의 거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 우선 첫째 계엄 선포를 위한 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정상적인 시기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있다는 건 몰랐었습니다. 솔직히. 네. 평화시에 일을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국무위원이 아마 19명쯤 될 겁니다. 근데 몇 명이 왔다고요? 7명? 보니까 그 가결 정족수는 간신히 충족은 했는데 회의가 5분밖에 안 열렸고 뭐 심의가 없었다는 얘기면 쉽게 얘기하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기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회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람 다 모이기 전에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벌게져서 들어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감히 그 앞에서 총리야 이른바 국무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뭐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대통령 나가가지고 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렸다는데 난 그 참 국무위원쯤 되면 말이죠. 네.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옛날 얘기지만은 조선조 시대에는 대신들이 임금한테 건의를 할 때 제 건의를 안 받아주시려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치십시오 하는 지부상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말이야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 사실은 나는 뭐 찬성을 안 했는데 반대했는데 뭐 이렇게 반대했는데 속으로 반대하면 모르노. 장관 법적 그 절차상의 네. 그 하자가 많은 계엄령 선포했었죠. 내용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법령에 따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 보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무회의라는 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방망이 쳐주는 데냐. 원래 각 부의 장관들이 의견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견 말대로 해보세요, 하죠. 네. 아니 그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했던 전 검사의 예전에 발언들이 막 나왔는데 책상에 손 이렇게 올리고 얘기하면 말릴 수가 없대요. 네, 뭐 그건 늘 있는 버릇이 실제로 습관이니까. 교수님은 많이 워낙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봤죠. 네. 뭐 이거 정도가 아니죠.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제가 어떤 그 오늘 이렇게 공개드릴 게 있는데 뭐 지금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에 너무 분위기가 살벌해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 주셨는데 특정인들을 비난하거나 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이라는 걸 한복판에서 겪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이죠. 예를 들어 최상목 지금 부총리 그 당시 네네. 비서관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내고 원내대표 하셨던 분도 비서관 하다가 이제 경제장관 겸 부총리 올라왔고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심지어 지금 현직 장관 중에 저랑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목숨 걸고
그걸 막았겠느냐. 엊그제 이제 뭐 이렇게 일이 터지고 실패를 하니까 본인들이 서로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봐온 모습에서 과연 목숨 걸고 막았겠느냐.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진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를 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감이 든다. 네. 왜 그러냐면 정말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당하면서 그 몰락하는 거를 한복판에서 같이 본 분들 아니에요. 같이 경험했고 심지어 그렇죠. 어떤 분들은 처벌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흑역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다른 정부 참여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뼈저리 느끼고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도 강도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직업 공무원으로서 어떤 그 정해진 일, 자기 주어진 일 충실하게 오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라도 아마 조금은 그런 정무적인 부분에서 좀 멀어진 면들이 있었을 것 같고 과연 목숨 걸고 막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또는 네. 시간상이라든지 어떤 제대로 된 절차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하지 않았겠나. 지금 네. 속기록 같은 것도 맞아요. 없다는 걸 없다는 거죠. 보면 네. 있는데 치웠는지 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없다는 걸 보면 정말 엉망진창에 대한 거를 그 누구도 제대로 막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특히나 한덕수 국무총리 있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하루 이틀 일한 분도 아니고 당연히 안건 상정하면 본인이 부서해야 결정이 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얘기 들어봤더니 부서도 안 했답니다. 뭐 성격이 그러니까 어떠세요? 아니 어떤 분이 왜 한덕수 국무총리네.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같이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학교 선후배 관계 있고 또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거기 이제 경제비서관 하고 있고 저는 통일비서관 하고. 네. 근데 반가워도 반가운 표정이 안 나오고 싫어도 싫은 표정이 안 나오고. 아 무표정인 사나이군요.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인 얘기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장관님 목소리 들어보더라도 실제로 대통령을 뭔가 자극할 만한 반대를 한 건지 아닌 건지를 못 믿겠는 겁니다 지금. 반대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입속에서 중얼거리면 뭐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계엄이라는 건 사실상 엄청난 거잖아요. 뭐 헌법적인 네. 것도 찾아봐야 되고 지금이 과연 상황인가. 근데 이게 5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군단위 회의에도 저희가 이제 저는 도와 관련된 업무를 했으니까 들어가면 군단위 회의도 5분 만에 못 끝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서 다른 일도 아니고 이 네. 계엄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다루는데 5분도 안 돼서 뭐 5분 정도로 지금 보도가 나와요. 끝났다. 그럼 정말로 반대를 했겠느냐. 추정해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경로에서 부들부들 떠니까 옆에서 누가 조그맣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옆에서 저도 이 정도로 한 걸 지금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만약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사실 대정부질이라던가 국회 출석했을 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보면 말 돌려서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반대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국무위원들도 문제지만 그런 대통령이 문제인 거죠. 툭하면 경로한다 그러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육두문자 뭐 날린다, 네. 뭐 책상 친다 이런 말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더 얘기를 못했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들이 내란의 공범이라고 의심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무위원이면 목숨 걸고 정말 네. 시중에 떠든 말로 바짓가랑이로도 붙잡고 문이라도 막고 해야 됐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와서 나는 잘못 없다고 발뺌하는 거 이것도 참 비겁하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눈에 선하게 제가 막 대잡이 되는 장면들이 막 여러 개가 지나갑니다. 이 원탁 테이블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메인 테이블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화인 것 같아요. 안에 내실이 있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전화를 받다가 중간에 내실로 가요. 좀 있다가 개XX, 소XX 막 튀어나옵니다. 막 밖에서 쌍욕이요? 다 들릴 아. 정도로. 네. 그래도 다 장차관 지내고 현직 의원들 뭐 선대위 그래도 최고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그 직접 당시에 그 2022년 한 1월경쯤일 거예요. 네. 한 두어 달 남았을 때 거예요. 막 튀어나옵니다. 뭐 근데 통화가 길어졌는데 대충 들리는 내용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뭐를 누가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인데 한 10분 이상 통화가 계속됐어요. 한 15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코박고 핸드폰 네.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 네. 거의 뭐 진짜 문을 박찰 정도의 느낌으로 막 이렇게 오다가 딱 이제 통화 끝났어요. 나왔어요.
회의 계속하지. 정적이죠, 됩니까? 정적. 그게 예. 어떻게 과연 회의가 되겠어요? 안 되죠 회의가. 예. 정말 아마 그날에 경로했다 이런 것들 뭐 뉴스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는데 뭐 그 이상이었겠죠. 비상계엄이니까. 네. 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한 사례로 한번 보면 2022년도 2월 7일자 중앙일보를 보시면 인터뷰를 한데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용어와 뉘앙스와 이런 이제 인터뷰가 쭉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평소에 1시간 이야기를 하면 50분을 혼자 하시기 때문에 그 전날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순서로 후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정해진 시간이 40분이었어요. 1시간 반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훌쩍 넘겨서 하고.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직감을 하죠. 또 사고다.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사고다. 왜냐하면 이게 많아지면 사고기 때문에 이거 틀림없이 사고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다시 10분에 출근을 하는데 정치보복 관련된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도 뜻있는 멤버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거 회의 끝나면 바로 이거는 보고 드려야 된다. 네. 직원 들여서 이 진위를 확인하고 아니라 그러면 이제 좀 중앙일보 측에 요청 드려서 뭐 스무스하게 좀 바꾼다든지 뭐 소위 이제 마사지를 한다 네. 그러나요? 뭐 의미를 조금 이렇게 순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직원을 드릴 타임이 왔어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또 이제 싸늘했겠죠. 네. 이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네. 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직원을 드리면 보통 정상적이라면 이러이러해서 이거 진짜 이런 의미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죠. 네. 왜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있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뭐 이걸 바꿔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정상적인 대화. 그렇죠. 네. 뭐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문제 있어? 뻔히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언론들이 십자포화를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해서 기사가 많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참모들 생각이 옳은 거였죠. 원래 논의했던 게 천차적으로. 했어야죠. 당연히 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 3일 있다가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는 뜻이었다는 걸로 이미 물은 다 엎어졌잖아요. 2월 7일이니까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꼭 다 엎어지고 나서 할 수 없이 일종의 그 일본 사람들 저기 하듯이 통석의 녀민이 뭐 유감 표명인 이런 식의 그 황당한 그 사과도 아닌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거를 하면서 두루뭉술이 엎어 나가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궁금한 게 혹시라도 누군가 직원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사석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120일 동안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분들이 직원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제가 실명으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권영세 당시 선대 총괄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런 회의 자리는 사석은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대통령이 형 한단 말이에요. 형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얼마나 편한 관계냔 말이에요. 에피소드도 얘기해 줬어요. 직접. 저기 서울대학 법대를 다 다니는데 뭐 연희동이잖아요. 연대 도서관에서 다 공부를 했다. 그래서 뭐 연대 도서관 판가 뭐 연대 학파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파가 있대요. 그분들. 예. 국정원 차장 지내신 분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편한 관계예요.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뭐 직원을 하든 뭐 진원을 하든 있겠죠. 그건 제가 못 본 부분은.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검사도 선배 아니에요. 아마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못했다는 건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거 대통령이란 자리가 너무 높아서 원래 그 자리에 가면 누구도 이렇게 한 거 못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겪어보셨잖아요. 예. 대통령하고 회의할 때 아예 아무 말도 못합니까 원래 참모들이? 나는 전두환 대통령 제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공무원 그렇죠, 생활했기 때문에 박정희 시절에는 뭐 가까이 못 갔지만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남북 대화 때문에 대통령 면전에서 이제 토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들을 해보라고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도. 예. 그럼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는데 그렇게 위압적으로는 안 해요. 전두환 대통령도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성격이 좀 유한 분이기 때문에 강요들이 국무위원들이 아마 그 쉽게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습니다라든지 그거는 이번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 참모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말해봐. 말해보라고 그래요. 먼저 화 안 네. 내요. 나는 귀가 좋대. 그래서 말로 해라. 듣고는 알았다. 근데 사실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참여정부 때 계급장 떼고 붙자. 붙자. 예. 근데 그거를 굉장히 뭐 당시로서는 비판적인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한 획을 긋는 이 시대의 중요 정치인들이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봐를 또 긍정평가하는 분위기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명박 정부 노무현하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만났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침이슬 기억나시죠? 본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옆에서 하도 아침이슬이라도 불러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듣는 척이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신용이라도 한 거지. 신용이라도 한 네. 거고 이거 제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절대 뭐 성차별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이 형 동생 하면서 좀 술 먹으면서 친했던 분들은 화장실 가서 얘기를 했대요. 왜 남자분들 화장실 가서 막 장난치고 뭐 맞아요. 그런다면서요? 네. 좀 왜 특유의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 가가지고 대통령이 막 그러 형, 좀 이거 좀 이렇게 해봐. 예. 안 좋아, 형. 둘이 있으니까. 네. 그래 이명박이 그래 한번 들어봐 이 정도는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엉망이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는 앞에선 얘기를 못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여론조사를 다 모아서 스크랩에서 올렸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예. 여론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긴 솔직히 겁나니까 스크랩을 해서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읽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이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근데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도 엉망이었지만 윤석열은 더 엉망인 거는 내부의 사람들한테까지 공포 정치를 심어줬다라는 거죠. 그런 모양새잖아요. 네, 얘기 그러니까 이 들어보면. 사태가 난 네. 제가 그 민간 기업의 이제 CEO 출신이잖아요. 그 대기업에서도 보면 기업들은 수명 주기가 짧잖아요. 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의사 판단 하나 잘못하면 휘청거리기도 하고 지금 뭐 삼성 약간 다시 회복하는 느낌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삼성 큰일 난 거 아니냐 또 그러기도 맞아요. 하죠. 네. 천하의 삼성조차도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기업은 그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지만 또 개개인으로 보면 정치인보다 민간 기업 회장이 훨씬 더 회장 오래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있어도 잘못해서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이걸 직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업이 망한다. 임직원들, 직원들 다 생계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건 늘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직원을 합니다. 민간에서조차. 그런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네. 생각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수명주의가 길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착각을 한 게 있어요. 누구 특정인만 뭐 예를 들어 권영세 총괄 본부장님만 뭐 직원을 안 한다 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직원하는 걸 본 게 기억이 났어요. 외부에서 와서 어떤 CEO와 그 외부의 그 전문가들이 와서 PT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네. 뭐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이제 쌍욕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뭐 그 이렇게 PT를 보고 듣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이 땡땡 이 새끼 뭐 막 이제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제발 욕 좀 하고 이제 옆에서 그런 직원 하는 건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직원이나 이런 걸 넘어서 우리 그 밑에 이제 그 계신 분들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좋다 상황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좀 잘못된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네.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그 말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더 배가시키거나 뭐 가중하는 거는 많이 기억에는 없지만 결국 침묵하는 게 배가시키는 거죠. 자기 네. 확신을 계속 네. 그 증가시킬 테니까요. 엊그제 부정선거 문건 공개했잖아요. 부정선거에 제가 느낀 게 집단적으로 노이로제 걸리듯이 세뇌되듯이 맞아요. 네. 이 대통령 당시 후보 때부터 지금은 더 증폭됐겠죠. 보수 유튜버들 이런 걸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럼 중간에 누가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엊그제 4차 담화에서처럼
거의 확신에 차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심지어는 저는 이제 옛날에 검찰 출입 기자를 했거든요. 2011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부장 검사쯤 됐을 때인데 무슨 수사 관련해 정치인 수사를 물었더니 저한테도 야 이 새끼야 누가 그래 그랬어요. 기자한테요? 기자한테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도 언어 습관이 욕설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인데 역대 대통령 중에 사실 그런 분들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없는 사례를 여쭤봐 죄송한데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 대통령은 겪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쌍욕은 안 하죠. 네. 그리고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기본적으로 토론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야말로 보수적이어서 그렇지 그 참모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요. 그렇군요. 김대중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토론형이고 원래도 그러신 분들이고. 그런 네. 근데 아니 지금 제보를 개못 준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 검사 시절에 그렇게 쌍욕을 하더니 지금까지도 쌍욕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여망하는 것은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표결을 하니까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광란의 칼춤이라는 말이 혹시 본인 얘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아. 지금 광란 상태인 게 과연 국회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결론이 딱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이게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군 통수권자이잖아요. 네. 국방부에서 답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군 통수권을 지금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있는 게 외교 문제 지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외교부 대변인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쨌든 윤석열 씨라는 겁니다. 그럼 빨리 직무정지 시켜야 되고 제가 보기에 이 와중에도 인사권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리스크에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고 외교, 경제, 안보의 문제다. 지금 장관님이 정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군 통수권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거죠. 무서워. 그다음에 그 못지않게 외교도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곧 되는데 네. 뭐 한 달 오늘 며칠입니까? 14일? 네. 한 달 일주일이면 새 정부 출범하는데 지금 이게 직무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이 그 외교까지 이제 관리를 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려면은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가는 얘기 같지만은 헌재가 이번에는 시간 끌지 말고 네. 빨리빨리 그 해서 그 탄핵을 인용해주고 그로부터 또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는 2달이 필요하니까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를 인수할 준비를 하는 정당에서는 트럼프 정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북한을 고의적으로 자극해서 뭔가 북풍에 의거해서 비상계엄을 유도하려고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드론이 평양 상공에 떨어졌다고 발표가 났을 때 그 이제 평양시 중구역이라는 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라든가 그 북한의 주요 그 관청 그다음에 이제 주요 간부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청와대에 있는 종로 쪽에다 떨어뜨린 겁니다. 종로에다가 드론을 보낸 거나 다름이 없다. 다름없는데 그런데 북쪽에서 김여정이가 담화만 발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걸 보고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런 일을 가지고 그 발끈해서 이제 반격을 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확 그 국지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걸 북한이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을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 사정을 쭉 저는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지금 금년에 지난 8월에 갔나요? 9월에 갔나요? 러시아의 그 러시아 갔죠. 북한 군 네. 파병한 것도 그게 전투 부대는 물론 조금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게 노무자비 쓰던 공병들이 많이 갔을 거예요. 외화벌이 비슷한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대북 유엔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그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외화벌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네.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빌미로 해서 병력을 파견하는 건데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군대가 밖에 나가 있는데 그 물론 115만 120만 다 되는 군 병력 중에 한 1만여 명 나가는 건 뭐 큰 그 비율로는 적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가지고 그 외국에 파병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 업적이라고 내세우고 싶은 지금 이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1년에 20개씩 지방에다 공장을 세워서 10년 동안 200개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딱 우리 옛날에 새마을 공장 새마을 그 운동 시절에 새마을 공장 짓던 거고 비슷한 겁니다. 그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좀 쩔쩔매고 있어요. 김정은의 지침은 떨어졌는데 시군 단위에서 그걸 갖다서 자재를 조달해야 공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이행 능력이 없는 거구나. 세멘트도 네.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야 뭐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가서 그런 공사를 합니다. 네. 군인 건설자라고. 그러니까 20 곱하기 20개 매년 20개 그 공장을 짓는 지역에다가 1개 여단씩 한 5천 명 보낸다 보면 10만 명이 거기 나가는데 10만 명 나가는데 그 거기도 자재 장비 조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가 다. 여기서 건드려도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거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따지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국가안보실이건 통일부건 또는 국방부건 국정원이건 다 동원을 해가지고 네. 북한 내부 사정을 먼저 점검을 하고 우리가 건드리면 반응을 하겠는가 네. 아니면 건드려도 그냥 자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겠는가. 할 건가? 예. 누울 자리를 봐서 다리를 뻗어야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이제 뭐야 한동훈 사살 그다음에 뭐 조국 누구야 양정철 네. 김어준 뭐 네. 후송하다가 무슨 그걸 구출하는 작전 비슷한 걸 하다가 도망간다. 네. 그리고 뭐 군복은 어디 묻어놨다가 묻어둔다. 나는 것이. 근데 김어준 그 공장장의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미국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MBC 뉴스 하이킥이던가요? 맞아요. 거기에. 네. 거기 인터뷰한 내용하고 이걸 이렇게 포즈를 맞추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산 미군 공군 기지에 U2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개가 깁니다. 그게 이제 떠가지고 고공으로 떠가지고 북한 및 중국, 러시아 지역을 다 이제 정찰하는 비행기지만은 그 이 계엄령 뭐 운운하는 그 시기에 그 비행기가 U2기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세 가지를 맞추면은 포즈를 맞춰줘요. 김어준 얘기가 그 허무맹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사살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발끈해가지고 반발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반격을 가해오면 여기서 다시 또 세게 치고 그렇게 해서 네.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면 국지전이 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있죠. 네. 북한이 완전히 반응은 안 보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일을 벌렸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 난 이번에 야 처음에 나는 우리 젊은 MZ 세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대요. 그런데 특히 이번 뭐 10월 3일 날, 10월 2일 날, 3일 날 저녁에 네. 그 여의도에 그 모인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더라. 2030 여성들이 많이 네, 참여하고 많았어요, 있죠 지금. 많았어요. 네. 네. 이번에 뭐 우리가 K-팝, K-컬처를 했는데 맞아요. 네. K-데모크라시라는 만들어도 되겠고 어마어마하죠. 네. K-데모크라시의 주역은 20대, 30대 한국 여성들.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든가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걸 보면서 그 칭찬을 찬양을 했는데 여간 윤석열 정부가 별 생각 없이 그야말로 무리수를 뒀고 이거 아마 앞으로 보수라든가 뭐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예. 쉽지 않은 상황. 아니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거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여야를 공이 다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뭐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네. 지금 조경태, 안철수, 김상우, 김혜지,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까지 7명이에요. 네, 네. 매직 넘버까지 한 명이 부족한데 네, 네. 오늘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저는 일단 총론으로 보면 대권 주자라고 한 번이라도 그 리스트에 여론조사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대권을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이들은 용산과의 5월 동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분명히 다른 생각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소위 친위 쿠데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죠. 옆에 구명보트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방향은 여전히 똑같이 가고 있어요. 5월 동주다 뭐냐면 여전히 지키고자 하는 뭐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자진하야 하지 않겠어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택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키고자 하는 보트에서라도 난파선 보트에서라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또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겹게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정이에요. 그 이유들은 보수의 본질적 가치, 철학 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 없어진 건 언제 없어졌느냐 거슬러 가면 더 오래됐지만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네. 이 사람들이 땅바닥, 지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시멘트 바닥을 손톱으로 다 긁고 몸부림을 치면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혁신이라는 게 자기 가죽을 벗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석고대죄 그리고 다시 보수의 체질 강화를 하고 올라왔어. 지금 와서 다시 재집권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대릴 사이를 드릴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근데 대릴 사이를 들여서 쉽게 집권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하나 거꾸로 여쭤보면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지금 보수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진보의 대주주는 누굽니까? 라고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그렇죠. 생각하는 네. 대주주라 하면 가치 철학까지 녹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주주는 저는 노무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몇 년 전 같았으면 DJ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놀랍게도 사람으로 특정시킬 수 있는 대주주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박정희, 네. 박근혜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면 남는 대주주는 지역입니다. TK 부울경. 아. 자, 그들은 보수의 본질적 가치 철학, 예를 들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 다 없어졌죠. 네. 그럼 현상만 남죠. 본질은 없어지면 이제 현상이 남죠. 현상의 정점은 자리죠. 자리의 정점은 자기가 재선 삼선하느냐, 또 재권 주자들은 네네. 자기가 대권에 가느냐. 그러기 때문에 대주주한테만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맞아요. 네. 국민들이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든 말든 자기들 재선 삼선 그 원칙하에서 보면 오늘의 표결이요 다 자기 이해관계대로 지금 이 지경이 국가가 거의 도탄에 빠질 이 지경이 경천 동지할 상황이 네. 왔는데도 뭐가 어떻고 수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은 당대표 자리에 욕심이다. 뭐 어떤 사람은 대권의 욕심이다. 여전히 그 자리만 남았다. 네. 그 자리를 가기 위한 나머지는 다 수단이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충남지사, 충남지사, 충북지사.
충북지사 그 탄핵 찬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플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배지였으면 들어와서 부결표 던졌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미사여구가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론으로 부결이다 했고 투표는 자유투표로 들어가서 해라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아이 그래도 국민적 압력도 있고 일부라도 저기에서 나는 부결해야지.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통과 네.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7 플러스 익명의 한 의원이 찬성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다른 신문도 아니고 어쨌든 보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아일보에 익명이긴 하지만 난 찬성하겠다라고 해서 7 플러스 1이라고 일단 동아일보는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중진이에요. 근데 김재섭 이런 의원들 보면 초선들이란 네네네. 말이에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탄핵에 의해서 머뭇머뭇거리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왜 전두환 부역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든 것처럼 윤석열 내란 범죄의 동조자였다는 아니면은 방관자였다는 꼬리표를 달고 계속 정치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어차피 이 판은 우리가 뒤집기 어려운 판이니 적어도 국민들한테 최소한 욕은 안 먹자. 뭐 전 이거를 굳이 말하자면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론조사를 보면 TK에서도 지금 뭐 탄핵 찬성이 62%다. 이게 갤럽 여론조사 맞아요. 13일 나온 네.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대구에서 정치하는 우리 뭐 서재현 전 대구시장 후보나 전화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지. 네. 완전 극보수 이건 극보수도 아닌 극우라고 할 정도의 형님들이 전화해서 야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야 윤석열 빨리 내려와야 된다. 예. 더 심한 편 잡아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압도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전국적인 분위기가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네. 초선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초선 달고 치르는 첫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 의원들이 또 움직이는 동향도 다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민적 여론을 떠밀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유불리 예, 본인의 지역구를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자꾸 이탈자라고 하지 말고 이탈자란 말이 왜 배신자 이런 네. 거가 이제 소신자라고 네. 해주자. 소신자로 하자.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소신을 밝히셔야 됩니다. 이탈이 아닙니다. 네. 아니 우리 저기 한 220% 나옵니까 그럼? 글쎄 모르겠는데 주변에 이제 분노를 가장 건드렸던 부분은 네. 일단 지난 표결에 이제 결국 그 불성립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플러스로 윤상현 의원이 그 말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1년 지나면 맞아. 다시 뽑힐 예. 거다. 네. 그래서 야.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지 않고 만약에 찬성표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네. 진짜 국민의힘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맞아요.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아 없을 지금 거예요. 김상우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팻말 걸고 네. 1인 시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야말로 네. 보수의 배신자다 그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김상우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진짜로. 밥 네. 먹었어?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뭐가 있냐면 국민들은 정말 분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의원들 배지들이 믿는 거는 윤상현 의원 말을 더 믿는다 이거지. 음. 거기서 생기는 게 저도 이제 전 교수님처럼 넉넉히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희망하고 바라죠. 그런데 정말 저희가 긴 싸움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넉넉히 이겨야 사실은 헌재도 국회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걸로 빨리 좀 상대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이겼을 때는 또 딴 말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아쉽게도 대략 예측해 본다 그러면 아마 205 정도에서 205 정도. 뭐 물론 네.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의원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틀림없이 바꿔서 올 것이다라고 하고 만원 빵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긴 왔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관계가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네.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긴 싸움을 준비하고 그러면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이겼을 때 어떻게 또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헌재까지 잘 통과되도록 만드느냐. 사실은 초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시간을 끌면서 임기 단축 개헌, 그 다음에 맞아요. 네. 저거 4년 중임제 이런 거, 이거는 화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판을 자기들이 끌려가는 판인데 전혀 다른 거를 다시 던지면서 판을 끌어가려고 네. 하는 것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데자뷰가 하나 있어요. 2017년에 그 꼴을 당하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당명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전부 다 우경화돼서 갔어요. 홍준표라는 분이 대권 후보로 뽑혔죠 그때.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바퀴벌레 뭐 무슨 그때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얘기도 막 서슴없이 하고 하면서 점점 더 우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24%를 당시에 그래도 얻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랬던 당이에요. 그럼 그때는 왜 합리적으로 석고대죄하고 좀 어떤 개혁하는 모습 이런 것들 없이 왜 우경화를 갔을까? 네. 그리고 부정선거론이 심화되고 황교안이라는 분이 당대표 돼서 더 또 그런 게 있었죠. 지금 보세요. 이 꼴이 났는데도 점점 소위 말해서 우경화되듯이 가잖아요. 맞아요. 네. 똑같은 그 현상들이에요. 야, 근데 결국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탓도 굉장히 큰데, 장관님, 그 대통령들 모셨을 때 영부인들 있잖아요. 영부인 원래 어떤 자리입니까, 장관님? 그 진짜 그림자처럼 아니 말을 안 하잖아요. 우선 첫째. 네. 네. 그러니까 영부인들이 유경수 여사가 이제 뭐 이승만 때는 그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민들하고는 거리가 있었는데 유경수 여사, 전두환 대통령 때 이순자 여사는 조금 말이 있었죠. 말이 좀 시끄러웠죠. 있었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옥수 여사는 이제 조용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이제 손명순 여사는 딱 정확하게 대각선은 1.5m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 없어요. 거리를 두고. 네. 그 이효 여사도 그렇게 신여성이고, 그다음에 남편이 대문에다 문표를 김대중 이효 두 개를 같이 걸어줘도 1.5m까지는 하지만 약간 거리를 살짝 뒤 따라가요. 네. 그리고 되셨으면 말을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권양숙 여사도 그렇게 무슨 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슨 자기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희호 여사님 생각을 요즘 많이 좀 하는데요. 시랜드 참사 났을 때 네. 바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희호 여사님 가는데 막 그 유가족이 이희호 여사님을 안고 막 우니까 같이 막 같이 이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네.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국민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술, 김건희 여사는 명품, 이게 정말 국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거고요. 가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3억 의혹, 또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 이런 게 저는 분노가 응집되어 있다가 네. 이번에 폭발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 궁금한 게 대선 캠프 시절에 네. 지금 보면은 뭐 한남동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이 있다고 명단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네. 캠프 때는 좀 어땠습니까 이게? 캠프에 이제 김 여사 몫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구다는 서로 공개적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알죠. 다. 네. 여기가 진짜 찐으로 이렇게 친하다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거를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라고 건의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김건희 말고 건의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이 공식적인 거에서는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어제 이제 일요신문에서 보도한 것도 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화랑 제가 이제 공개를 했지만 비밀 선거사무소, 맞아요. 네. 거기에 김용식 씨가 이제 단톡에서 한 부분이 이제 공개된 게 있죠. 그 단체 대화방을 보면 거의 이 사람이 어제 그 캡처해서 공개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다 지시조로 되어 있죠. 이상하죠. 캠프의 어떤 공식 직함은 아니잖아요.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무슨 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무팀 무슨 팀 막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럼 어떤 직책과 어떤 자리로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조로 말을 했을까? 그런데 그 톡방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지금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굉장한 실세 그룹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름 방에 대면 있는 다 아는 사람들이, 분들이에요. 예. 예, 그 이루신문 보시면 알지만 다 아는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용산에 고위직으로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말투가 지시조로 충분히 해석되기에 충분한 그런 말투로 할까?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실제 저에게 김용식 씨를 소개해주겠다고 이제 그 지금 정부 요직에 있는 분이 저한테 소개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자주 대면 보고를 하는 입장인데 또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이 자식 뭐 오바 떠는 거 아니야 또 이럴 것도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됐다고 해서 안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만날까 그랬나 봐요. 그때 그분이 해준 말이 있어요. 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그 정상명 전 총장 이제 사위잖아요. 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선에 대한 예를 하나 드는 거지만 과연 이런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거죠. 아니 정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 영부인 라인이라는 게 장관님 정말 저는 듣도 보도 못하게 한국의 신조어가 생긴 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너무 이해가 안 영부인은 가요. 그런 예. 일 안 했어요. 자기 사람을 무슨 대통령 비서실에 심거나 난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처음 봤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외교가에서도 여러 우리 우방국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전국 상황을 체크하면서 본국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우리가 만날 때도 영부인이 가진 국내적 위상을 알게 되면 그런 부분을 또 의전이나 이런 것들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또 망신적인 사례로 전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보니까 비행기 내려서 자기가 먼저 악수를 하는 장면도 있대. 네. 영중 영도 나온 사람들 너무 좀 설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체코 갔을 때 그 체코의 일간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기꾼 진짜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듣는다. 이게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외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에서 음. 상대국의 정상이라던가 상대국의 정상의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안 쓰죠. 웬만한 언론이. 다른 언론도 아닌 체코 언론에서 사기꾼이라고 썼고 또 뭐 우리 정부가 뭐 대응을 난리쳐서 삭제했네 만에 논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당의 모 인사한테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번 물어봤어요. 살짝. 김건희 여사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 좀 무속실 만들고 소위 김건희 라인 논란되는 비선들 정리하자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그거 김건희 여사의 기억만 꺼내도 대통령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분위기라더라.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김건희 여사가 V0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네. 제가 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굉장히 친한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왜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김건희 여사가 손금도 봐주고 맞아요. 이런 최근에 사람이 공개됐죠. 근데 정말 김건희 여사와 대화하다 보면 본인이 이 나라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직접 만난 아니 사람들한테. 통일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제 자진하야의 가능성이 이렇게 점쳐지던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야당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자진하야를 지켰다.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이번 그 소위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 열리기 전까지 방송 출연 등등 다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는 존칭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는 아주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모시고 일했던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어요. 저에게도 겨눈 거죠. 저도 네. 아마 붙잡혀 갔을 가능성이 그랬을 높겠죠. 뭐 가능성이 통신 높습니다. 조회도 네. 당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존칭을 붙이지 않고 싶다,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김 여사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사진을 찾았어요. 네. 혹시 이거 카메라 비치면 한번 아, 잡아줘 뭐, 보세요. 네,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요게 비퍼입니다. 비퍼. 뭐냐면 2022년 1월 24일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고 요걸 캡처해 놓은 거예요. 네이버에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제가 좀 확대해서 보시면 김건희 돼 있고 프로필 딱 석 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석 줄도 아니구나. 두 줄이구나. 밑에는 기타 사건은 그 네. 기타 네 건은 프로필이 돌려서 좀 아니니까. 보여주시면. 네. 네, 화면에. 네. 네. 이름하고 프로필이 딱 두 줄이 올라왔죠. 이날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전략 회의를 하는데 아마 이걸 올리는 걸 담당하신 분이겠죠. 전화를 받으신 분은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두 줄이 올라오고 나서 그거 안 보여요 지금. 네네. 네, 좀 화면이 꺼져가지고 예, 두 줄이 올라오고 나서 언론들이 십자포화를 퍼부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유력한 후보의 그 부인인데 예. 두 줄이 뭐냐 이게?라고 하면서 어떤 게 뒤에 붙었냐면 그때 위조 뭐 변조 저 위조 뭐 여러 학력 경력 그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딸랑 두 잘 낸 거 아니냐. 굉장히 창피하다고 언론들이 막 비판이 있어요. 실제 뉴스 찾아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전화를 받다가 당황을 해서 나갑니다.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런데 나가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수군덕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과연 어떤 담당자가 이걸 올리는데 허락을 안 받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무자가? 실무 책임자가? 없죠. 아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포털 사이트에는 이제 코바나 대표라는 것만 돼 있고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 이게 끝인데. 왜냐면 본인의 이제 석박사 학위 같은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단순화시켜서 일부러 올렸다는 이제 거예요. 이렇게 한 것 같죠. 그래서 네.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이게 이제 애프터입니다. 이틀 후에 바뀐 길어졌다. 거예요. 학력상까지 길게. 길게 돼 있죠. 네. 뭐 카메라에 보시면 길게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걸 지 맘대로 두 줄로 해서 올릴 자신 있는 실무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분명히 승인을 받았겠죠. 네. 그런데 뉴스에 막 터지니까 이제 막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삼아가지고 실제로 그분을 그 뒤에 캠프에서 못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도 이 많아. 김 여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워 있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일하던 실무 책임자들한테 금기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어야 이렇게 한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네. 모두가 다 알아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다 알아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기어 아닌 금기어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태들 때문에 국민이 이제 등을 돌리지 않았나 네. 싶은데 결국 이제 탄핵 그 가결을 촉구하는 여론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탄핵이 가결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탄핵안이 가결되면은 의결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보내지고요. 바로 이제 보내지는 즉시 윤석열은 이제 직무집행이 정지가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 탄핵 심판 절차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과거 사례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91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63일이 걸렸고요. 네네. 판결까지.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고 60일 이내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서 뭐 헌재 결정에 따라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대선이 치러질 거다. 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91일이 혹시 저 63일이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요? 63일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맞습니다. 예, 노무현 예. 대통령 91일. 네네.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91일일 거예요. 91일. 91일이고 예, 노무현 예. 대통령이 더 짧았습니다. 아, 네, 예. 결정까지는. 네. 네네네. 예. 결국은 이 얘기는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 뭐 벚꽃 대선이 유력시 되는 거죠. 이 절차대로 따진다고 네, 했을 때.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도 혹시 그 직속기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교류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교수님은? 그때는 네. 교류를 못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칩거하고 밖에 이제 교류를 안 하셨죠. 아마 특정 소수의 몇 분, 지금도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나 이런 몇 분하고만 아마 교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직무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헌법 71조에 보면 이제 권한대행이 헌법 71조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국무회의에 이제 서열대로 정해놓은 서열대로인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게 아까도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왔지만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쭉 법에 정해놓은 국무위원 순서대로인데 지금 이 순서에서 자유로운 분이 별로 없죠. 사실은 11명 그 국무회의 심의에 들어간 분들은 맞아요.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속기록이라도 있었으면 누구는 진짜 반대했다는 게 거꾸로 입증이 될 수도 있어서 잘잘못을 가릴 수 오히려 있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 일단 악의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선의로 추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이 네.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뉴스에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일단 권한대행한다라고는 그렇게 뉴스에서 봤지만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아마 서열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넘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 사안이 정말 위중하고 중차대한 아니 사안이죠. 일단은 그 순서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경찰이 한덕수 총리는 지금 입건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아니 그 벌써 전에 했네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란죄로 발표했는데 고발이 돼. 그러면 그 보시기에 장관님
이런 순서대로 입건된 사람한테 대행을 맡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넘어가야죠. 네. 네. 넘어간다면 부총리한테 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부총리가 이제 둘이죠. 네. 경제부총리, 네, 네.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근데 교육부총리는 그날 갔었나요? 참석 안 했다. 참석을 안 네.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상목 그 부총리는 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그런다면서. 네, 본인 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주장만 그래요? 일단 뭐 본인 주장이니까요. 네. 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장관이에요. 아, 서열이. 그렇군요. 네. 네. 서열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거 참 앞으로 지금 권한대행이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 한 서너 달 동안에 권한대행이 처리해야 될 외교 안보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첫째 트럼프 정부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미 관계를 되짚어 보면은 때로는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실무자들은 국무부나 뭐 이런데 백악관 쪽에 NSC 쪽은 버텀업으로 자꾸 일을 하자고 그래요. 네. 그러면 되게 이제 과장급, 부국장급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올라다 보면은 자연히 미국이 끌고 가고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더군요. 옆에서 보니까 나는 외교부는 아니고 통일부였지만은 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제가 대통령 비서관을 한 3년 8개월 했어요. 통일비서관 외교안보 수석실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국의 국무부가 어떤 식으로 소위 협업을 하는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네. 우리 얘기를 먼저 가지고 가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가서 받아 적는 식으로 협의를 해요. 바텀업을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풀 때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바텀업으로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과 결판을 하는 식으로는 안 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 부시 대통령과 이 톱다운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보면서 한미 간에는 웬만한 문제는 정상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상 부재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 그러니까 우선 첫째 주한미군 주둔비 중에 한국 측 그 분담금을 그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된 거고 주한미군 주둔비 중에 한국 측 부담금 네. 분담금 그것도 지금 뭐 100억 달러 내라는 거 아니에요? 10배 내라는 거죠 지금보다. 네. 그다음에 또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슨 관세 장벽. 네. 이런 거는 진짜 톱다운식으로 그냥 그 트럼프하고 결판을 내야지. 과거에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내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이 3월 17일 날인가 바로 쫓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달이 안 돼가지고 간 거죠. 굉장히 빨리 해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미 관계의 틀을 짜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자국 중심적으로 한국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미국이 좀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틀을 짜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남북 관계가 그 군사적 충돌로 넘어가지 않고 네. 교류 협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판이 계속됐는데 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반드시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톱다운식으로 틀을 짜놓고 그리고 밑에서 이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을 협업을 해야지 밑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발언권은 없어지고 미국이 가고자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니 지금. 더구나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전 같으면은 사실은 그걸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다리를 놔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었고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도 결국 한국이 다리를 놔서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그런 건 기대할 수 없게 됐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북미 간에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이 이루어져서 그 북미 관계가 먼저 앞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 나가는 쪽으로 가면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네. 비록 한국이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통미봉남은 뭐 불가피해요. 상종을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 민족으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두 개 국가, 두 개 그렇죠. 민족, 네. 적대 국가니까 서로 만날 일도 없다 하는 그런 이 입장이 분명한데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고 북미 간에만 정상회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북미 관계만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은 쓰리지만 그거 가지고 못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북미 간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군사적 장난을 못 칩니다. 네. 그 말도 어디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것이 좀 더 속도가 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제가 하는 얘기 정도는 권한대행 시절에는 쓸 수 없는 거고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미 관계가 그 하루아침에 그 수교까지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북미 관계 개선과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야말로 투 트랙으로 동시 병행으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 문제까지 물 한 잔 네, 드셔야 네,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예. 아무튼간에 저희가 지금 화면 속에 국회 그 상황을 화면 속 화면으로 작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따 혹시 이제 표결 진행 경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북미 관계 개선은. 근데 그 속도를 빨리 높이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아까도 제가 북한 내부 사정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결국 수교를 이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뭐 정상회담까지 그 협상을 하려면은 대북 제재는 풀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대북 제재를 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월드뱅크나 ADB 같은 데서 장기 저리 차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걸 주선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다 할까 설득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남북 관계는 결국 좋아질 수 있죠. 네. 자기를 살게 해주니까. 그래서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네.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대북 그 월드뱅크나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데서 장기 저리 차관이 들어가서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역할은 할 필요가 있는데 자관 이 대행 체제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 장관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약간 이렇게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뭐였냐면은 간첩죄 개정을 얘기하면서 야당 반대로 이게 통과가 안 된다. 일례로 든 게 지난 6월에 중국인 3명이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라든가 지난달에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이제 이렇게 검거가 된 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 두 사건 중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해가지고 풀어준 사건이라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 쪽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외교부 대변인 바로 그 반박을 했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건 이제 그건 결론이 난 얘기 비슷하니까 미국 정부, 중국 정부로서는 유감 표명하는 데서 끝나는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면은 한국 살림을 다 파괴할 것이다 하는 마지막 구절 그거 보면서 네.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나 하는 그 걱정을 했는데 아니 그나마 빨리 끝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탄핵이 되고 나면은 한중 관계 끼어들 그 기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역할은 못 하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권한대행이
뭐 한덕수 총리가 될지 최상목 부총리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두 사람은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에 마지막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미중 간의 대결은 더 심화됩니다.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지금 그 1대1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해 들어가는 미국 정부의 대중 압박은 더 강화될 텐데 그 사이에 딱 우리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나가야 될 일은 대미 편중 외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미중 간에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가치 외교 그러는데 그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은 외교는 기본적으로 디플로마시는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 행동인데 그걸 가치 외교라고 해서 그동안에 그 미국 중심으로 갔다가 지금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봤죠. 이제 새 시대 트럼프 시기 한국 정부는 미중 간에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등거리 자국 중심성을 가지고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중국에서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챙기고 미국에서도 이득을 챙기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무기 체계가 미국 거니까. 그런데 미국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꾸 압박을 가하면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새로 생산되는 미국 신형 무기를 사는 것도 그렇고 돈이 어디서 나오냐.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너희 무기 사줬는데 우리로 하여금 중국에서 돈을 못 벌게 하면 우리를 뭐 먹고 살라는 얘기다. 그다음에 너희 무기 어떻게 사줘. 그러니까 당신의 무기를 사고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 입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세현 장관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특별판 때 다시 한번 또 모셔서 그 달라진 정부와 그런 그 한중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